너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 내 인생이 힘들었겠지. 하지만 내가 힘들 땐 어디 있었냐?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니까 내가 뭐라고 했더라?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본인이 책임지라고 했지. 이제 와서 왜 난리야? 딸이 흥분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죠? 가족! 이제 와서 가족이란 말을 입에 올려!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땐 내 가정이 먼저라고 했잖아. 내 가정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내 가정은 내 인생에서 제외했어야지. 아들이 주먹을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한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 감정적이라고! 너희들한테 내 모든 걸 바쳐왔고 그 대가로 받은 게 뭐였는데? 필요할 때만 부모 찾고 돈 없으면 손절하는 게 너희 방식이었잖아. 그럼 내 방식대로 마무리하는 게 뭐가 문제냐?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아빠, 한 번만 생각을 다시 해봐요. 우리도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남한테 다 넘기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날 버린 거야. 너희에게 가족이 필요했던 순간이 언제였냐? 내가 돈 필요할 때 손 벌릴 때였잖아. 그럼 이제는 필요 없지. 나도 너희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너희도 내 재산에 손대지 마라. 아들이 씩씩거리더니 결국 소리쳤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따질 겁니다. 저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변호사랑 이야기 다 끝났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확인받았다. 오히려 법적으로 붙어볼까? 부모 버린 자식들이 상속받을 권리라도 있나? 따져보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정만수님이 자녀분들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만수입니다. 평생을 흙을 만지며 살아온 사람이죠. 어린 시절부터 논밭에서 뛰어다녔고 어른이 되어서는 직접 쟁기를 잡고 씨를 뿌렸습니다. 도시에서 반짝거리는 삶을 동경해 본 적도 있지만 결국 땅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야 마음이 편했고 하늘을 보며 땀 흘리는 게 저한테는 가장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안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학업을 이어갈 여유도 없이 가족을 돕기 위해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작은 논밭에서 시작해 손수 땅을 일구고 수확량을 늘렸습니다. 누구는 농사가 힘들고 돈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제 땀으로 먹고 사는 삶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참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죠. 농사일이 힘들다고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함께 밭을 메고 작물을 키웠습니다.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저보다 먼저 논으로 나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땅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정도윤, 둘째는 정민서. 두 아이가 태어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었다는 책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내가 힘겹게 아이를 안아 보이며 웃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민서가 태어났을 때는 한층 여유가 생겨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농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뭄이 오면 하늘을 원망했고 장마가 오면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료값이 올라가도 일손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힘들게 농사지은 곡식을 팔아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고 필요한 걸 사주었습니다. 남들처럼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나 봅니다.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저한테 걱정을 끼치기 싫다며 말도 안 하고 버티다가 병이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고 결국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허전함이 몰려왔고 밥을 먹어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듬직하게 동생을 챙겼고 민서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씩씩하게 견뎠습니다. 두 아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서라도 잘 키워야 한다고.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두 아이는 성장했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대도시로 떠나 직장을 잡았고 민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사는 걸 보며 뿌듯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면 아이들이 내려와 함께 밥을 먹었고 손주들까지 태어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지더니 명절에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도윤이는 회식이다 출장이다 핑계를 댔고 민서는 시댁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차츰 느껴졌습니다.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같이 살았고 함께 웃던 가족이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이 점점 씁쓸함으로 변했습니다. 가끔 연락을 하면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고 꼭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윤이가 황당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겠냐면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낸 겁니다. 듣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평생을 이 땅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낯선 곳에서 여생을 보내라고? 제가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나 봅니다. 당장 받아쳤습니다. 나를 짐짝 취급하는 거냐고. 도윤이는 당황하더니 자기는 그저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걱정?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도윤이는 애써 웃으며 말을 돌렸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찮다는 속내가 너무도 뻔히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도윤과 민서는 저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찾아와서 안부라도 묻던 아이들이 이제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순간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그렇게 차갑게 대하진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두 자식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여러분도 저처럼 화가 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입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 중 가장 빛나던 순간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땅을 일구고 계절 따라 변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따뜻한 밥상이 있었고 그 밥상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잔치를 열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유독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와 저를 엮어주려는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밥을 먹으면서 소리내어 웃는 모습이 어찌나 밝던지 저절로 시선이 갔습니다. 당신 참 씩씩하네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한술 더 떠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니, 밥이 너무 맛있어서요. 근데 아저씨는 왜 그렇게 진지하세요? 그때만 해도 아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친척 어르신 댁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그 집 근처로 이를 보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서로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고 결국 연애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씩씩하고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기운이 나고 억척스러워 보이면서도 정이 많았습니다. 반면 저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편이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작은 농장에서 함께 일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농사는 쉽지 않았지만 땅을 가꾸는 일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논밭을 둘러보고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며 아침상을 차리고 점심이면 밭으로 도시락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점심을 가져다 줄 때마다 아내는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여보, 밥 먹으면서 좀 쉬어요. 너무 무리하면 나중에 몸 상해요. 늘 하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얼마 후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도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아이가 태어나자 집안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말도 빨리 트였고 책을 보면 집중해서 끝까지 읽는 아이였습니다. 밭일을 할 때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작은 삽을 들고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몇 년 뒤 태어났습니다. 정민서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고 도윤이와는 다르게 활발하고 애교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집을 떠나갈 듯이 웃곤 했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도윤이와 민서를 번갈아 안으며 노래를 불렀고 저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조용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반에서 반장을 맡았습니다. 민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바쁘지만 단란한 나날을 보내던 중 아내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쉬면 금방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밥을 차리는 일도 힘들어하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주저앉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아무리 말해도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바쁜 농사철에 병원에 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며 그냥 한숨을 돌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달려갔더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고 의사는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대기실을 서성였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을 한 채로 저를 불렀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운 아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제가 손을 꼭 잡으며 말하자 아내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난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만큼은 꼭 잘 키워줘요. 그 말이 왠지 마지막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고 농사를 짓는 일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돈을 마련하려 했지만 부족한 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버티는 동안 아내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농사도 짓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의 균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떠나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때의 공허함과 무력감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숨을 몰아쉬던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며 힘겹게 눈을 감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반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 집안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을 돌아다녀도 부엌에서 밥을 차려도 어디서든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 가지런히 정리된 그릇들, 아내가 직접 손바느질해서 만든 쿠션, 옷장에 걸린 아내의 스웨터까지 아무리 흔적을 지우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논밭으로 나갔습니다.
손에 익은 괭이를 들고 김을 메고 비료를 뿌리고 땀을 흘렸습니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아내 생각이 덜 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올 때면 여전히 적막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도윤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옛날엔 아내가 떠나고 처음 맞이한 명절, 세 식구는 한 상에 둘러앉아 송편을 빚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웃으며 반죽을 주물렀을 테지만 이번에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묵묵히 손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정도윤은 대도시에 취직을 하더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라며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조차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간신히 받기는 했지만 늘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 이번 추석에는 올 수 있겠냐? 아, 아빠. 이번에는 일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연휴에도 회사 나가야 해요. 그래, 많이 바쁜가 보구나. 그래도 얼굴 한번 보면 좋을 텐데. 나중에 시간 나면 꼭 갈게요.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결혼을 하고 시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종 전화도 하고 집에도 왔습니다. 하지만 시댁과 가까워지면서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전화 한 통조차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민서야, 주말에 시간 되면 아빠랑 밥이나 한 끼 할까? 아, 아빠 죄송해요. 이번 주는 시댁 가야 해서요. 지난주에도 갔잖니. 요즘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자주 가야 해요. 그렇게 몇 번 거절을 당하고 나니 더 이상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연락하고 찾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허탕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을 혼자 차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숟가락을 몇 개씩 놓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제 것 하나만 놓고 말았습니다. 제삿날에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핑계 섞인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아빠, 차례 잘 지내세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꼭 갈게요. 그 말도 이제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은 점점 적막해졌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거실에서 아내가 부르던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괜히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데도 문 앞에서 누군가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농사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땀을 흘리며 밭을 매다보면 잡념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결국 저녁이 되면 다시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면 그 순간만큼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끔은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지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아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남아 늙어가는 게 맞는 일인지, 하지만 달리 선택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도 쓸쓸함도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 외로움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익숙해질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허전함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주 앉아 밥 먹을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 들어와 불을 켜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농사일이야 익숙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김용배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막걸리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너 혼자 사는 것도 이젠 한계 아니냐? 한계야, 무슨.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된다. 너도 늙어가는데 옆에 사람 있어야지.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친구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용배는 며칠 뒤에도 같은 말을 하더니 급기야 한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씨가 참 좋은 사람이야. 너처럼 혼자 지낸 지 꽤 됐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마음 한구석에서 경계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혼자서 계속 이대로 살아가야 하나 싶은 고민도 있었기에 결국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박선이었습니다. 처음 본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어렸지만 삶의 고충을 잘 이해하는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시간 많이 보내셨겠어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요. 이제라도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의지하며 사는 게 중요하죠. 선희는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몇 번 더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갔고 제 생활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함께 장을 보고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허전함이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함께 사는 건 어떨까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듣자마자 아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그 여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결혼을 한다고요?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딸도 덧붙였습니다. 수상하긴 뭐가 수상하냐. 너희들은 내 걱정이나 해본 적 있냐? 하루하루 혼자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기나 하냐?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 엄마도 아니고 내 인생인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아이들이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났습니다. 평소에는 찾아오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반대한다고 나서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의와 재혼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보다는 함께하는 삶이 더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선희는 집안일을 도왔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국이 있었고 저녁에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도 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이상하게 빨랐습니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농사일하며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어디에 쓰는 거야? 살림하다 보면 돈이 들죠. 당신이 평소에 돈을 잘 안 써서 몰랐던 거예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카드 대금이 계속 늘어나고 통장에서는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형님, 혹시 형수님이 요즘 시내에서 자주 보인다는 얘기 들었어요? 시내에서 뭘 하러? 글쎄요. 좀 수상한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걸 몇 번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선희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과 카드 명세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도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생활비가 빠져나간 것도, 카드 대금이 늘어난 것도, 제 명의로 대출이 잡힌 것도, 선희는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급히 선희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옷장도 텅 비어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아있던 돈도 이미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제가 완전히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늘어난 빚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재산은 얼마 없고 빚은 점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땅을 팔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비웃을까요? 아니면 측은하게 바라볼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찾아와 걱정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힘들다는 얘기 들었다. 뭐라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도와준다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선뜻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와서 남에게 손 벌리는 신세가 된 게 참 한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장님,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희가 빼돌린 돈도 모자라 그녀가 제 명의로 빚까지 떠안겼으니 이제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밭을 팔아야 했습니다. 가족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소중히 지키셨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할 수 없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논밭을 내놓으려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걸음을 주고 김을 매며 손수 갖고 온 땅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것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들과 딸은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피부치인데 이대로 모든 걸 팔아버리기 전에 한 번은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고민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웬일이세요? 아들아,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다. 요즘 시간 좀 되냐? 무슨 일이신데요? 우리 논밭을 팔려고 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또 돈 문제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선택하신 일이니까 본인이 해결하셔야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정이 좀 복잡해서. 그래도 내가 알았으면 해서 연락한 거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도 제 인생 살기 바빠요. 아빠가 결혼하신 것도, 그런 선택을 하신 것도 다 본인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아들아,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냐? 아빠, 솔직히 말할까요? 저희는 이미 아빠한테 정 떨어졌어요. 재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우리 찾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힘들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는 오히려 저를 내쳤습니다. 혹시 딸은 다를까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가고 나서야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민서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뭔데요? 요즘 상황이 좀 어려워서 논밭을 팔려고 한다.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아빠, 솔직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저도 가정이 있고 시댁에서도 챙겨야 할 일이 많아요. 아빠까지 신경 쓰기에는 벅차요. 민서야, 내가 뭘 바란다고 그러겠냐? 그냥 한 번이라도 와서 얼굴 보고 가면 안 되냐? 아빠, 미안한데요. 저희도 힘들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도 부담되고 남편 사업도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아빠가 힘든 거 이해는 하지만 저도 제 가정을 먼저 챙겨야 해요. 그래, 내 가정이 먼저지. 내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겠구나. 그런 말 하시면 섭섭해요. 아빠도 가족이지만 제 가정도 가족이에요. 지금은 저희 쪽이 더 중요해요. 그래, 알겠다. 그럼 잘 살아라.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인가?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고 자기들 살 길만 찾고 부모가 잘 살 때는 손을 벌리더니 힘들어지니 매몰차게 등을 돌리는 자식들. 그렇게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논밭을 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형님, 도윤이가 변호사 찾아갔다던데요? 뭐, 변호사를 왜 찾아가? 논밭을 파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본인한테 상속될 재산이 사라질까봐 법적으로 가압류 걸려는 것 같던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직접 들었습니다. 정도윤 씨가 아버님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된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녀석이 진짜 내 재산을 막겠다고 변호사를 찾아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상속 문제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다면 자식분과 대화를. 대화가 통하는 놈들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상황도 없었지.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혈압이 치솟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이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제 끝인가 하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끼워져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도 흐렸습니다.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팔에 꽂힌 링거를 보니 정말로 쓰러졌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평생을 농사짓고 땀 흘리며 일해서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렵다고 하니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책임지라고 했고, 딸은 자기 가정이 먼저라며 모른 척했습니다. 그뿐이면 몰라도 아들은 법적으로 제 재산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한때는 부모를 걱정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부모를 이용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인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사촌 형인 영식이 들어왔습니다. 만수야, 괜찮냐? 영식이는 다급한 얼굴로 다가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형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자식들 대체 어떻게 된 게냐? 형제끼리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영식이는 씩씩거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평생 속 썩인 적 없던 조카들이었기에 더더욱 화가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저도 결정을 내려야겠어요. 결정이라니. 이제 남은 재산,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영식이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래도 자식들이. 형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 사람들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했을 땐 손살에 치더니 재산을 판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가로막으려 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놔줘야 합니다. 저들이 원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간들에게 단 1원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영식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을 갚을 돈이랑 생활비 정도만 빼고 마을 복지시설이랑 장학재단에 전부 기부할 겁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 마지막까지 이 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병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기부 절차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대를 이어온 논밭이었고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친 지 며칠 후 두 자식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재산을 기부했다고요? 아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소리쳤습니다. 맞아, 아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남한테 줘요? 딸도 분노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희들,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땐 바쁘다고 했지. 본인이 선택한 거니 스스로 책임지라 했지.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땐 상황이 좀 그래서. 상황. 내 상황만 생각했겠지. 나는 아버지는 내가 챙길 가치가 없었겠지. 그럼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냐? 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부모 자식 간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맞는 말이다. 부모 자식 간에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냐? 내가 도움을 청할 땐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돈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나타난 거 아니냐?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변호사한테 다시 가서 기부 철회하세요. 웃기고 있네. 감정적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였는데, 피땀 흘려 너희들 키우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잘한 놈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런 놈들에게 단 1원이라도 남길 것 같냐? 딸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아빠, 제발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이미 늦었다. 모든 서류는 끝났고 절차도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아들이 마지막까지 악을 썼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다투겠어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변호사한테 이미 확인받고 진행한 거다. 그동안 아버지를 이용할 생각만 했으니 내 머리로는 이해 못하겠지. 가처분 신청이니 뭐니 할 시간 있으면 그냥 내 인생이나 잘 살아라. 두 자식은 씩씩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두웠던 하늘이 조금씩 개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란 무조건적인 거라고 믿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라면 아무리 멀어져도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피보다 진한 정이 있고 혈연보다 소중한 인연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번잡한 도시도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옛집도 남기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이 제 새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이었지만 앞마당이 넓고 주변에 논밭이 있어 텃밭을 가꾸기에 딱 좋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친구 용배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털털한 얼굴로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잘 왔다. 이젠 좀 편하게 살아보자. 고맙다, 용배야. 이제야 좀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아니겠냐? 맞는 말이었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이제는 새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텃밭을 일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이면 상추와 고추 모종에 물을 주고 마당 한쪽에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를 따서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땅을 일구었다면 이제는 그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김치를 나눠주셨고 동네 아저씨들은 농사 노하우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마을에 오셨다면서요. 잘 왔어요. 여긴 사람들 다들 순박하고 정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젠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조용히 살아간다고 했지만 마을에서는 점점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참여하고 동네 잔치가 있으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레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후회는 안 하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라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은 게 맞는 결정이었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고민도 많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저런 놈들에게 내 마지막 재산을 남기는 게 더 큰 후회가 됐을 거다. 잘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아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맞았어. 막걸리를 한 잔 들이켜고 나니 마음이 더욱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자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한동안 못 본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초췌한 얼굴이었고 딸은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웬일이냐?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눈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는 자식들을 보면서도 저는 단 한 점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기회? 아빠, 우리가 너무 늦게 왔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고 내 재산을 가로막으려고 변호사까지 찾아간 놈들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땐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어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나한테 용서 구하러 온 게 아니라 혹시나 기부가 취소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 아니야?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그건 변호사 만나봤냐? 법적으로 다시 돌릴 수 있나 없나 알아봤겠지. 대답해봐라. 두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너희들 가라. 더 이상 볼 일 없다. 아빠, 제발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다. 돌아가라. 아들은 이를 악물며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보다 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너희 같은 자식보다 낫다. 그 말에 두 자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망연자실한 얼굴로 한참 서 있더니 결국 뒤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았다는 걸. 그 후로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을 가꾸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이면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남은 생을 조용히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로서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싶지도 그들을 다시 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곳에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김장을 할 때면 같이 배추를 씻고 여름이면 강가에서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보다 진한 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